주왕이 있는 수성궁으로 우리 몰려갑시다. 다 같이 수성궁 앞에서 막 북치고 장구치고 시끄럽게 하면서 막 야야야야야야 이러면서 막 전하 아침 조회하러 나오십시오.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뭐 야야. 안녕하세요, 쫑쫑합니다. 지난 시간에 방상방필 형제가 두 왕자랑 도망치고 달기가 주왕 바가지 긁어서 병력을 투입하는 이야기까지 했죠. 봉신년이 세 번째 이야기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왕으로부터 어명을 받은 두 명의 장수가 황비호한테 가서 병력을 요청을 하는데 황비호가 총사령관 같은 위치라서 군대를 쓰려면 황비호를 꼭 통해야 하는 모양이에요. 근데 황비호는 두 왕자랑 한 통속이잖아요. 도망칠 시간을 벌어주려고 아직 병력이 준비가 안 됐다라고 하면서 다음날 오라고 얘기하는데 다음날 병력을 받으러 간 두 장수한테 3,000의 병력을 주게 됩니다. 황비호가 특별히 신경을 써서 뽑은 이 병사들은 대부분 늙거나 병든 병사였죠. 이건 누가 봐도 매기려는 거잖아요. 근데 황비호가 직급이 높기도 했고 안 그래도 늦어져가지고 막 꽁시랑 되면서 시간 없어가지고 일단 추격대는 출발을 합니다. 방상과 방필 형제는 두 왕자를 데리고 가다 아주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됐는데 그것은 바로 돈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왕자들한테 말하기를 자기들이 너무 급하게 나오느라고 지갑을 놓고 나왔대. 아주 얼탱이가 없죠. 근데 사실 황비호가 지난번에 헤어질 때 노잣돈 필요하면 팔아서 쓰라고 옥으로 만든 장식을 하나 줬는데 이게 너무 비싸고 귀한 거라 괜히 엉뚱한 데서 팔면 의심받을까봐 이거 팔지도 못할 것 같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금은방 가갖고 꾀지지한 아저씨들 둘이 어린애들 둘 데리고 가갖고 롤렉스 같은 거 이렇게 판다 그럼 좀 이상하잖아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을 하다가 결국 방씨 형제는 왕자들에게 얘기를 하죠. 우리 이제 헤어져야겠다. 왕자들이 줄을 잘못 썼어. 그 방상 방필 형제들은 자기들이 마음이 변한 건 아닌데 근처에 그 제후들한테 가가지고 일단 취업해서 거기서 지내고 있겠다. 두 왕자가 군사를 모아서 주왕을 치러 오면은 그때 연락해라. 그럼 우리가 앞뒤 재지 않고 바로 와가지고 합류하겠다. 이 자식들 이거 쿠데타 그 선언한 다음에 황비호한테 혼나가지고 쭈그려져 있을 때 그때 알아봤어야 하는데 이게 뭔가 고맙긴 한데 큰 도움은 안 되는 그런 느낌이랄까. 그렇게 방씨 형제랑 헤어지게 되는데 두 왕자도 각각 동쪽과 남쪽으로 흩어져서 첫째 왕자 은교는 동쪽으로 가서 외할아버지한테 군대를 받아오고 둘째 은홍이는 남쪽으로 가서 도움을 구하기로 하고 흩어지게 됩니다. 남쪽으로 가던 은홍이가 길을 가다가 어떤 집을 발견을 하고 밥을 얻어먹고 싶은데 국어를 해본 적이 있어야지. 한 그릇만 주십시오. 이렇게 하지 않고 밥을 내오너라. 집주인이 이 자식 뭐지? 맞고 싶다는 건가? 싶어가지고 나와서 봤더니 옷이 범상치 않아. 그래갖고 일단 밥을 주고 밥 먹으면서 조심스럽게 저 근데 혹시 누구세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나는 주왕의 아들 은홍이다! 다들 밥 먹다가 아이고 귀한 분을 못 알아뵀습니다 하면서 막 엎드려가지고 막 절을 하면서 어쩔 줄 몰라 합니다. 그리고는 밥을 든든히 먹여가지고 떠나보내게 되죠. 배를 채우고 가다가 어떤 사당에 도착을 하게 되는데 몰려오는 피곤함을 참지 못하고 결국에는 누워서 잠이 들게 됩니다. 첫째 은교도 마찬가지로 배가 고파서 어떤 집에 들어가려고 문 앞에 서 있습니다. 두드릴까 말까. 그래도 내가 왕자인데 그래도 배고프니까 두드릴까 말까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문 안쪽에서 누군가의 통곡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아이고 그 내용을 들어보니까 나라를 걱정하는 그런 누군가의 목소리였던 거예요. 그래서 문을 똑똑 두드리고 집주인은 문을 여는데 은교가 깜짝 놀랐어. 그 집주인도 깜짝 놀랐어. 왜냐면은 그 집주인이 바로 상룡이었습니다. 얼마 전에 그 정년퇴직한 사람 있잖아요. 상나라의 충신. 그래서 상룡도 자기 너무 깜짝 놀란 거죠. 왜냐면 집 앞에서 문 열었는데 은교 왕자가 나타난 거잖아. 그래가지고 일단 들어오시라고 이러면서 둘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상룡이 막 그동안의 일을 듣고는 도저히 못 참겠다고.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왕후마마가 그런 끔찍한 일을 당하는데 말하는 사람이 어떻게 한 사람도 없을 수가 있냐고. 당장 내일 내가 조가로 가가지고 주왕 만나서 상소를 올리겠다. 그때 주왕이 보낸 추격대는 이게 노인하고 막 병자들로만 이루어진 군대니까 이게 뭐 싸우기도 전에 패잔병 끌고 복귀하는 그런 느낌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대로는 도저히 못 쫓아가겠다. 정예 50명씩 뽑아가지고 둘로 나눠서 쫓아가기로 합니다. 첫 번째 팀이 신나게 가다가 문득 그동안 추격한다고 병사들이 제대로 못 쉰 것 같아서 오늘은 일찍 쉬자고 하고 주변에서 잘 곳을 찾아보다가 한 비어있는 사당을 발견합니다. 그래갖고 거기서 자기로 하는데 이미 누가 거기서 잠을 자고 있었어. 막 코를 엄청 누구야? 하면서 가까이 가서 보니까 둘째 왕자 은홍이었던 거죠. 야! 예스! 찾았어! 자기들끼리 하이파이브 하고 막 포옹 하고 그러고는 은홍이를 깨우게 되는데 은홍이는 자다가 누가 깨워서 일어났더니 주왕이 보낸 군대였던 거야. 이제 죽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병사를 이끄는 그 장수가 그렇지 않다. 문무 대신들이 왕자님을 지켜주기 위해서 주왕한테 항의한다고 그랬다. 걱정 말고 가자 이렇게 뻥을 쳐가지고 은홍이를 잡게 됩니다. 두 번째 팀이 길을 가다가 상룡의 집을 발견을 합니다. 근데 상룡이 또 조가에 있을 때 스승으로 모셨던 분이래. 그래가지고 인사나 하려고 그냥 집에 들어갔는데 들어갈 때 이렇게 똑똑하고 계십니까? 이런 거 안
안 하고 몰래 서프라이즈 하려고 들어갔나 봐. 아마 그런 거 기대하지 않았을까요? 막 스승님 말은 막 제자야 말이면서 막 안아가지고 막 둘이 막 눈물 흘리고 막 술 한잔하고 밥 먹고 막 자고 가라. 아닙니다. 저 지금 중요한 임무를 수행 중입니다. 행복 회로를 잔뜩 돌리지 않았을까? 근데 들어갔더니 은교랑 스승님이랑 둘이 밥을 먹고 있네? 마치 바람 피다 걸린 것처럼 막 셋 다 깜짝 놀라가지고 잠깐 말이 없다가 막 이렇게 막 오디오 겹치게 막 얘기 엄청 했겠죠. 그 다음에 그거를 정리하고는 은홍이한테 말했던 것처럼 다른 대신들이 도와줄 거다. 그러니까 은교한테 걱정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근데 뭐 사실 도망치다가 잡힌 거니까 선택지가 없죠. 대신 상룡이 같이 따라가 준다는 게 좀 안심이 된달까. 추격대 합류 지점에서 은교하고 은홍이가 다시 만나게 되고 부둥켜안고 형님 우리 이제 끝났습니다. 아이고 우리 어머니 복수는 어떻게 된 건가요? 눈물을 바가지로 흘리고는 추격대랑 같이 조가로 복귀를 하게 됩니다. 두 장수가 조가에 복귀해서 주왕한테 보고를 하러 간 사이에 소식을 들은 왕비호가 왕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단톡방에 이제 얘기를 남기는 거죠. 지금 왕자 왔음. 모두 와가지고 왕자를 둘러싸고 우리가 보호해야 함. 주왕은 두 장수의 보고를 봤더니 야 역적을 잡았으면 나한테 데리고 올 필요 없어. 그냥 죽여버려. 그럼 사형을 집행하라는 내용의 편지를 써서 전달을 해줍니다. 두 장수는 그걸 들고 왕자들이 잡혀있는 곳으로 오는데 잔뜩 몰려있던 문무백관들이 막 그 돈 받으러 온 빚쟁이들처럼 막 둘러싸면서 따지기 시작하죠. 막 아저씨 우리 왕자들 괴롭히면 어떡해요? 말해서 막 옷 붙잡고 막 다리끄댕이 붙잡고 말해서 아이고 놓으세요 막 아주머니 막 이러 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이렇게 조용히 지켜보다가 형을 집행하라는 주왕이 준 편지 있잖아요. 그 편지를 쫙 뺐더니 착착착 찢어갖고 쫙 버리면서 이 건방진 놈들 감히 왕자님을 죽이려고 하냐고 막 이러면서 주왕이 있는 수성궁으로 우리 몰려갑시다 해가지고 다 같이 수성궁 앞에서 막 북치고 장구치고 시끄럽게 하면서 막 야야 야야야야 이러면서 막 전하 아침 조회하러 나오십시오.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뭐 야야. 주왕이 자다가 깨가지고 달기한테 아 쟤네 오늘 너무 시끄럽다. 유독 너무 시끄럽다. 쟤들 와가지고 조회 가면 보나마나 왕자들 살려달라고 할 텐데 이거 어떻게 하냐. 달기가 그러면은 어명을 내려가지고 얘는 바로 죽이고 신하들이랑 아침 조회는 내일 하자고 얘기를 하라고. 그러니까 주왕이 아 그렇게 하면 되겠다 싶어가지고 어명을 발표하니까 다른 그 문무백관들이 주왕을 만날 수가 없게 됐잖아. 그리고 이거 어떡하냐 막 이거 어쩔 줄 몰라 하고 은교하고 은홍이는 막 제발 죽이지 말아달라고 대성통곡을 하면서 순간 거기 앞에가 아수라장이 되는데 이때 도사들이 개입을 하게 됩니다. 구름을 쫙 타고 지나가던 도사 둘이 은교하고 은홍이 머리 위에서 솟아오른 붉은 빛을 보더니 얘네 아직 죽을 때가 안 됐다. 그러면서 둘의 운명이 태공망 밑에서 훌륭하게 활약을 할 운명인 것 같으니까 우리가 각각 한 명씩 데리고 가서 훈련을 시키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는 황건역사라고 옛날에 그 만화책에서는 로봇처럼 나오는데 곤륜산 병사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얘를 시켜가지고 신령한 바람이랑 막 모래 먼지 막 이렇게 휘날리고 바위 날아다니고 막 이러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이 순간 막 아 눈에 뭐 들어갔어 막 앞이 안 보여 막 이러고 있는 사이에 황건역사가 은홍이하고 은교를 데리고 숑 사라지게 되고 다시 하늘이 맑게 이렇게 쫙 개게 되죠. 상룡은 거기 모인 신하들한테 도대체 지금 뭐 하고 있냐, 전하한테 올곧은 얘기를 해서 바로 잡는 사람이 왜 아무도 조정이 이렇게 될 때까지 도대체 뭐 하고 있었던 겁니까? 자기도 죽을까봐 은퇴해놓고. 그리고 지금 왕자가 어디 갔는지는 중요하지가 않아. 보통 사람이 그렇게 쉽게 사라져. 쉽게 사라지는 게 아닌데 왕자들 신상에는 아웃 오브 안중이고 그냥 열받아가지고 주왕한테 잔소리할 생각밖에 없나봐요. 황비호가 듣다가 도대체 주왕을 만날 수가 없다. 달기한테 빠져가지고 완전히 우리 사이가 단절됐다 라고 얘기하니까 상룡이가 나는 오늘 죽음을 무릅쓰고 수성궁에 가서 왕을 부르겠다 하고는 가가지고 주왕을 부르는 북을 칩니다. 둥둥둥. 주왕이 안 그래도 왕자 사라졌다는 얘기 듣고 이게 뭔 일인가 싶었는데 또 누가 찾았다 하니까 엄청 열받아. 아니 오늘 도대체 무슨 일이야, 왜 자꾸 나를 찾아? 이러고서는 수레를 타고서 신하들이 기다리는 곳으로 가게 되는데 도착해보니까 웬 늙은이가 엎드려 있습니다. 너 누구야? 고개를 싹 들어서 인사를 하는 걸 보니까 상룡이었어. 주왕이 아니 나란 일 싫다고 내팽개치고 시골관에 왜 왔어? 그러니까 갑자기 상룡이 눈물을 흘리면서 무릎으로 기어갑니다. 무릎으로 기어가지고 주왕 가까이 가가지고는 제발 전하의 총명함을 가리는 이 구름을 걷어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상소문을 이렇게 쫙 올리는데 주왕이 상소문 보는데 뭐 맨날 내용 똑같은 얘기지. 달기랑 놀지 말란 얘기잖아요. 근데 저는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신하들이 너무 직업만 하는 거 아닌가? 좀 적당히 달래가면서 말을 해야지. 애들도 그 핸드폰 뺏고 게임기 갖다 부셔버리면 화내고 문 쾅 닫고 막 이렇게 나가고 이러는데 주왕이 지금 도파민에 쩔어져 있는데 이걸 갑자기 끊으라고 하면 이게 되겠어? 그냥 차라리 뭐 노는 거 좋은데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씩은 와갖고 결제해주고 일처리 이런 건 좀 해줘라. 아니면 뭐 건강 생각해라. 오래오래 달기랑 잘 지내실 거면 수성궁에서 나와서 유산소 운동 같은 거 이런 거 하고 그러면서 조금씩 밖으로 끄집어내야지. 맨날 달기랑 놀지 말라고, 친구랑 놀지 말라 이러면 안 좋아. 아무튼 맨날 똑같은 내용의 상소문을 받아보니까 주왕이 또 열받습니다. 야 상룡 끌고 나가서 몽둥이로 쳐 죽여라. 상룡이 끌려나갈 때 갑자기 정색을 하면서 소리를 지르는데 누가 감히 나를 끌고 나가냐고. 나 누군지 몰라? 상룡이야 상룡. 선대왕한테 후손들을 부탁한다는 유언을 직접 들은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막 주왕이 아우
야 시끄러, 야 얘들아 빨리 끌고 나가 죽여라. 아우 너무 시끄럽다. 그러니까 상룡이 잡지 말라고 소리치면서 나는 죽음이 두렵지 않다. 용이 조각된 기둥에다 몸을 날려서 머리를 부딪히고는 그대로 죽게 됩니다. 다른 신하들이 깜짝 놀라갖고 말을 잇고 서로 얼굴만 쳐다보고 주왕은 야 그 시체 궁 밖으로 던져버리고 묻어주지도 말아라. 근데 어떤 신하가 나와가지고 주왕을 똑바로 쳐다보는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아까 그 장군들 이렇게 쫙 살펴보다가 편지 싹 빼서 착착착착 버린 사람 있죠. 이 사람이 큰 소리로 내가 오늘 죽음으로 선대왕의 은혜를 보답하겠다 이러면서 손가락으로 주왕을 가리키면서 엄청 욕을 합니다. 긴 욕을 들은 주왕이 탁자를 탁 치면서 화를 내고 아니 하찮은 놈이 건방지게 하면서 여봐라 저 녀석에게 포락형을 내려라. 달궈진 구리 기둥이 쫙 들어오고 맨몸으로 묶여서 순식간에 제가 돼버립니다. 그 모습을 보고 주왕이 기분이 좋아지죠. 아 역시 포락형은 짜릿해. 그리고는 달기에게로 돌아갑니다. 달기한테 가서는 얘기를 해요. 오늘 너무 속상했잖아. 신하들이 막 나한테 욕하고 오늘 너무 치욕스러운 날이었어. 달기야. 포락형 말고 더 센 게 필요한 것 같아. 오빠 걱정 마. 내가 한번 생각해볼게. 주왕은 달기를 왕으로 앉히는 일에 대해서는 궁궐 대신들 사이에서 말은 없을 것 같아. 근데 문제는 동쪽 제후, 동백후 강환초가 자기 딸이 어떻게 죽었는지 알게 되면 난리가 날 것 같다고. 이걸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겠냐라고 하니까 달기가 자기는 잘 모르겠다고 비중한테 물어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비중을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상의할 일이 있다고 4대 제후를 다 불러 모은 다음에 한 번에 다 죽여버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4대 제후가 없어지면 밑에 있는 800명의 제후들은 자기들을 통솔해줄 머리를 잃어버리게 되니까 조용해질 거라고. 그러니까 주왕이 어린애처럼 기뻐하면서 몰래 사신을 불러가지고 4대 제후들한테 은밀하게 보내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잠깐만 봉신연이가 등장인물이 많아가지고 호칭이나 이름이 많이 들어가면 이제 우리가 또 들으면서 복잡하실까봐 제가 대충 생략하는데 이거는 슬슬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4대 제후는 한자로 맞백, 우두머리라는 뜻을 써가지고 동백, 서백, 북백, 남백 이렇게 4명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냥 각 지역을 대표하는 벼슬 이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상나라의 4대 제후는 동백 강환초, 서백 희창, 북백 숭후호, 남백 악숭후 이렇게 4명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잠깐만 장면은 바뀌어서 서백 후 희창이 사는 서기로 넘어가게 됩니다. 희창이 신하들하고 있는데 사신이 와가지고 어명을 전달하죠. 북쪽 오랑캐 문제가 길어지고 있으니까 조가에 와서 4대 제후가 같이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희창이 알겠다 하고는 여정을 준비를 하죠. 희창은 점을 잘 쳐. 그래가지고 이번에 조가에 가면은 7년 동안 감옥행이라는 점괘가 나오는데 감옥행이네 콜 이렇게 쿨하게 받아들인 다음에 가족들한테 잘 지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야 아마 감옥 가서 7년 동안 못 만날 것 같아. 그리고 큰아들 배급고한테 나라를 잘 부탁한다고 하면서 백성 중에 아내가 없는 사람한테는 돈을 줘서 아내를 얻게 하고 가난해서 결혼을 못한 사람한테는 돈을 줘서 결혼을 하게 하고 혼자 사는 사람들한테는 매달 식량을 나눠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나라도 이랬으면 좋겠다. 희창이 어머니한테 가보니까 희창 어머니도 조가 간다며. 근데 점쳐보니까 7년 동안 감옥이라는데 야 근데 목숨에는 지장이 없다고 하니까 뭐 조심히 잘 갔다 와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굉장히 가족들이 다 분위기가 쿨하죠. 다음날 준비를 해서 조가로 떠나게 되는데 가는 길에 희창이 비가 올 거라고 얘기하면 비가 오고 천둥이 칠 거라고 하면 천둥이 칩니다. 아마 그 희창이 하늘의 뜻을 잘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이라는 거를 보여주려는 그런 부분이 아닐까. 하루는 벼락이 내릴 거라고 해가지고 벼락이 꽉 내렸는데 희창이 갑자기 장군의 별을 찾으래. 그 대뜸 별을 찾으라고 하니까 같이 가는 일행들이 이게 뭔 소리, 별이 뭔지 뭐 돌을 가져오라고 하는 건지 뭐를 찾아오라는 건지 알려줘야 되는데 희창이 그냥 장군의 별을 찾아오래. 그러니까 뭐 어떡하겠어. 부하들이 찾는 척이라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막대 같은 거 쑤셔보고 나무 열매 같은 것도 찾아보고 돌도 뒤집어보고 이렇게 하는데 어디 무덤 근처에 갓난 아기를 찾게 됩니다. 희창이 잠깐 생각하다가 알고 보니까 희창은 100명의 자식을 가질 운명이래요. 지금 내가 자식이 99명이니까 얘를 입양해갖고 100명을 채우고 퀘스트를 완료해야겠다. 그러면서 지금은 조가로 가는 길이니까 아이를 근처 마을에 맡겨뒀다가 7년 뒤 돌아갈 때 데리고 가겠다 해가지고 마을로 가려고 하는데 길가에 도사 한 명이 길을 막고 서 있습니다. 이 도사는 우리가 아는 도사입니다. 자기 이름은 운중자라고 얘기를 하면서 아이 얼굴을 보더니 장군의 별이 이제야 나타났다. 자기가 데려다가 제자로 삼았다가 나중에 보내주겠다고 하고는 번개 쳐서 나타난 아이니까 뇌진자 라고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게 되죠. 희창이 조가로 들어와서 4대 제후를 만납니다. 뭐 하겠어요? 술을 마시죠. 근데 옆 테이블에서 누가 상나라 망할 거라는 이야기를 하고 4대 제후들이 아저씨 무슨 말을 그렇게 해요 이러면서 추궁하니까 주왕이 4대 제후를 죽일 계획을 갖고 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강왕후의 죽음에 대해서도 얘기를 합니다. 딸의 죽음을 처음 들은 동백후 강환초가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라고 물어보고 그 아저씨가 강씨의 죽음에 대해서 상세하게 얘기를 해줘. 막 눈이 뽑히고 손가락이 찢어지는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강환초가 어떻게 해서 눈이
눈이 돌아가지. 4대 제후들한테 내일 아무도 오지 말라고, 나랑 주왕이랑 독대하겠다고 얘기를 하니까 4대 제후들이 그러지 말고 우리도 다 같이 상소문 써가지고 일단 가는 건 같이 가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음날 4대 제후가 주왕을 만나는데 주왕이 선빵을 먼저 날려요. 다짜고짜 강환초한테 네 죄를 알고 있냐? 아니 동쪽에서 열심히 살고 있는데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네 딸 시켜서 나 죽이려고 한 거 알고 있다. 그러니까 강환초가 무슨 소리냐면서 대꾸하려고 했는데 당장 끌고 나가서 죽여버리라고 얘기를 하고 병사들이 와가지고 강환초의 모자랑 옷을 벗기고 밧줄로 묶어서 끌고 나가게 됩니다. 나머지 3명의 제후들은 지켜보다가 상소문을 올리는데 주왕이 열받아서 상소문을 북북 찢어버리고 나머지 셋도 끌고 나가서 죽이라고 하는데 비중이랑 우혼이 주왕한테 다급하게 와가지고 전하 이러면서 북백후 승우, 처음에 달기 아빠 소호랑 기주에서 싸웠던 인물, 승우를 자기들이 잘 아는데 얘는 애가 괜찮대. 승우가 비중하고 우혼한테 뇌물을 자주 주나 봐요. 그러면서 나머지 제후들이 막 분위기 몰아가니까 휩쓸린 거라. 우리 애는 그런 애 아니야, 우리 애 착한 애라고. 주왕이 좋아 승우 봐줄게, 승우 사면시켜라. 그러니까 황비호랑 다른 몇몇 신하들이 희창도 착하다고. 그러니까 주왕이 걔는 주둥이가 문제야, 아주 요망한 놈이라고 얘기하니까 황비호랑 신하들이 희창도 사람 참 괜찮다고 하면서 간곡하게 부탁을 하니까 알았어 희창도 봐줄게. 야 희창도 사면. 그러니까 다른 신하들이 와갖고 남백구 악승우도 구하려고 이렇게 전하 이렇게 하니까 야 조용해 그만해, 봐주는 것도 한두 명이지 지금부터 또 누구 사면해주라고 하면 다 같이 죽는 거야. 그래가지고 결국 동백구 강환초랑 남백구 악승우가 처형을 당합니다. 이 소식이 동쪽하고 남쪽에 전달이 돼서 나중에 큰 반란이 일어나게 되죠. 다음날 비중이 주왕한테 오더니 어제 말 못했는데 사실 희창이 나쁜 애라고, 진짜 나쁜 애라고. 걔가 말만 그럴싸하게 하고 속이 시커멓다고. 그러면서 자기한테 계획이 있으니까 없애버리자고 얘기를 합니다. 주왕도 나도 사실 걔 별로 마음에 안 들었는데 황비호가 하도 감싸고 돌아가지고 어쩔 수 없었어. 어디 계획 들어보고 계획대로 한번 해보자. 희창 가기 전에 친한 친구들이 파티 열어줄 거래요. 그때 자기가 가서 희창이랑 얘기해보고 얘가 진심으로 나라를 위하면 사면해주고 아니면 죽이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주왕이 좋아. 희창이 황비호랑 다른 신하들하고 파티를 하고 있는데 술이 좀 취했을 때 비중하고 우혼이 파티에 오게 됩니다. 비중이 아니 점을 잘 치신다고 들었는데 앞으로 나라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4년에서 7년 남았다고 얘기해요. 근데 신하된 도리로서 차마 그런 얘기를 전하에게 드릴 수 없었다. 그러시군요. 근데 저희들은 나중에 어떻게 죽게 될 것 같습니까? 해서 희창이 점을 쳐보니까 이상한데 이렇게 죽는 경우가 거의 없는데 둘이 얼음 속에서 갇혀 죽게 된다고 합니다. 나중에 한번 잘 지켜보시죠. 둘이 어이없어 하면서 그럼 희창님은 어떻게 죽습니까? 하니까 자기는 천수를 노리고 편안하게 누워서 죽는다고 얘기를. 그러니까 약오르잖아 비중이랑 우혼이. 뭐야 알겠다고 하고 돌아가서 주왕한테 다 일러요. 전하 희창 죽여야겠다고. 상나라 7년 남았다잖아요. 그리고 우리 어떻게 죽는다고 한지 알아요? 글쎄 얼어 죽는데요. 그리고 지는 천수를 누린. 진짜 어이가 없어. 희창 죽여버려요 전하. 그러니까 주왕이 희창을 잡으러 군사를 보내고 희창은 이놈의 술, 이것 때문에 내가 감옥 가는 거였구나 하면서 순순히 주왕한테 잡혀갑니다. 주왕이 고놈의 주둥이로 사람들을 현혹시키냐고 하니까 그런 거 아니라고, 점 봐서 하는 건데 이 점이 나름 과학적인 원리로 하는 거라 잘 맞춘다고. 주왕이 그러면 실력을 한번 보여달라고 하는데 어찌 해가지고 희창이 화재 사고의 날짜를 기가 막히게 맞추게 되거든요. 희창이 뻘소리만 하는 게 아니라고 밝혀지는데 그래도 미우니까 원래 살던 서쪽으로 보낼 수는 없고 유리라고 하는 지역으로 가서 기다리고 있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희창이 유리로 가고 친한 황비호 같은 일행들이 막 와가지고 한 달 정도만 있으면 될 거라, 우리가 주왕 잘 설득해보겠다고 했는데 이땐 몰랐지 설득하는데 7년이나 걸릴 줄이야. 잠깐 보낼 것처럼 했지만 사실은 유배지였던 거죠. 유리에 도착해보니까 마을 원로랑 백성들이 나와고 막 다 절을 해요. 군자가 오셔갖고 우리 마을이 발전할 수 있겠다고. 실제로 유리는 곧 살기 좋은 곳으로 변하게 되고 얼마 뒤에 주왕은 동쪽과 남쪽에서 큰 반란이 일어났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제 장면은 바뀌어서 드디어 이제 원시천존이 나옵니다. 원시천존의 제자 곤륜 12도사 중에 하나인 태을진인이 나오게 되죠. 태을진인이 원시천존의 편지를 받게 되는데 편지에는 태공망이 조만간 하산할 예정이니까 영주를 사용하라는 내용이 있었어요. 그래서 태을진인이 영주를 인간계에 내려가서 어떤 여인의 뱃속에 넣게 되는데 이 여인에게서 나타가 태어나게 됩니다. 요 뒷얘기는 제가 서유기 이야기할 때 나타 소개하는 영상을 보시면은 그거를 봉신연이 내용을 가지고 한 거라서 그대로 이어지니까 그 이야기 보시면 되고, 다음 영상에서 태공망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인간계로 하산한 태공망이 노년에 시작하는 아름다운 신혼생활부터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함께 해주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등등 부탁드리고 다음 영상까지 건강하고 행복하시기를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